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거운 눈물을 쏟아낼 듯한 2023년 늦가을의 서울. 여의도 IFC 빌딩 35층, 국내 굴지의 투자사 퀀텀텀 점프 캐피탈 마케팅팀 사무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강지범 18세 과장의 손가락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싱가포르 국부펀드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그의 회사 경력, 아니 인생이 걸린 승부였다. 모니터 속 수많은 그래프와 데이터들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강 과장, 자료 최종본 나왔나? 내일 오전 임원 보고 전까지 완벽해야 할 텐데. 김규태 8세 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티션 너머에서 날아왔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밤 마무리해서 내일 아침 일찍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명문대 졸업 후 피말리는 경쟁을 뚫고 입사한 지 12년. 그는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향해 경주마처럼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아내 박서염 6세과의 대화는 일주일에 1시간을 넘기기 어려웠고 7살 아들 민준이의 재롱은 사진으로나 겨우 확인할 뿐이었다. 이번 것만 성공하면 상무 승진도 문제없어. 그럼 서연이도 민준이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성공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몇 년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찾아왔던 공황장애는 약물과 독한 의지로 간신히 봉인해두었지만 그 봉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총명함 대신 만성적인 피로와 불안으로 흐릿했다. 왼쪽 손목에는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를 희미한 흉터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는 가끔 무의식적으로 그곳을 매만지곤 했다. 프레젠테이션 당일 지우는 꼬박 사흘 밤을 새운 좀비 같은 몰골로 발표장에 섰다. 레이저 포인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싱가포르에서 온 투자자들의 무표정한 얼굴들, 김 부장의 기대와 압박이 담긴 눈빛, 그리고 갑자기 엄습하는 숨막히는 공포감. 그래프가 요동치듯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다. 강, 과장, 괜찮? 김 부장의 목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그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어둠, 끝없는 어둠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몸은 느껴지지 않았고 오직 텅 빈 공간을 부유하는 의식만이 존재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빛은 점차 커지며 그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 빛 속에서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절대적인 평화와 사랑을 경험했다. 따뜻함이 온 존재를 관통하는 듯했다. 여기가 천국인가? 그때 빛 속에서 온화하지만 단호한 음성이 들려왔다.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영혼에 직접 울리는 듯했다. 지우야, 너는 평생 무엇을 쫓아왔느냐?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이 못했던 성공, 돈, 명예가 한낱 먼지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료를 짓밟았던 기억, 실적을 위해 양심을 속였던 순간들, 가족에게 무심했던 지난날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은 모래성과 같았다. 보아라, 진정한 생명은 그런 곳에 있지 않다. 빛 속에서 여러 영상이 펼쳐졌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경쟁에서 낙오하고 눈물 짓던 과거 동료의 슬픈 얼굴,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았던 아내 서연의 뒷모습, 그리고 천진난만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민준이의 순수한 눈망울 속에는 그 어떤 계산도, 욕망도 없이 오직 맑고 깨끗한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 음성은 지우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듯했다. 영원한 가치,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평화. 지우는 그 빛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었다.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기쁨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우는 다시 한번 강렬한 빛에 휩싸였고 그 빛이 점차 희미해지면서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삑삑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무겁게 감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눈앞에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여보, 지우씨, 정신이 들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내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음을 깨달았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왼쪽 가슴에는 뻐근한 통증이 느껴졌다. 민준이는? 가장 먼저 아들의 안부가 궁금했다. 민준이는? 괜찮아요. 당신 괜찮다는 소식 듣고 집에서 할머니랑 있어요. 서연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의사가 들어와 지우의 상태를 살폈다. 강지우 씨, 정말 기적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오셨는데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3일 만에 깨어난 것이었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지우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의 워커홀릭 강 과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회사 일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했다. 출근은 했지만 예전처럼 실적에 목숨을 걸지도 야근을 밥 먹듯 하지도 않았다. 회의 시간에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아내 서연이었다. 밤늦게 퇴근해 잠만 자고 나가던 남편이 저녁 식탁에 앉아 아들 민준이와 눈을 맞추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했다. 처음 며칠은 서연도 남편의 변화가 반가웠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라고, 그래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라고 좋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지우의 변화는 서연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는 종종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고 밤에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거나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이유를 물으면 지우는 그저 내가 너무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았던 것 같아라는 알쏭달쏭한 대답만 할 뿐이었다. 회사에서의 지우는 더욱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시작했다.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그는 핵심을 벗어난 질문을 던지거나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일일까요?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 그의 실적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팀원들은 그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다. 김규태 부장은 그런 지우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큰 병을 앓고 난 후유증이려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우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일삼았다. 강 과장. 어느 날 김 부장은 지우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건가? 자네 지금 회사에 심각한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 예전에 유능했던 강 과장은 어디로 간 거야?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담담한 표정으로 김 부장을 마주 보았다. 부장님,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린가? 자네 혹시 어디 이상한 데라도 빠진 거 아니야? 사이비 종교 같은 거 말이야. 김 부장의 눈초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최근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한 경험? 그게 뭔데? 뭐 점이라도 봤나? 아니면 산에 가서 돌아도 텄어? 김 부장은 비꼬는 투로 말했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 그 빛 속에서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누가 믿어줄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저는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김 부장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강 과장, 지금 나랑 농담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농담 아닙니다, 부장님. 저는 분명히 죽음을 경험했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 알지 못했던 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쫓고 있는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김 부장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지우를 쏘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마저 스쳐쳐 지나가는 듯했다. 강 과장, 자네 지금 심각해. 병가를 내든지 아니면 정 안 되겠으면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회사는 자네 같은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네. 그날 이후 지우의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그는 중요한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동료들은 그를 대놓고 피했고 점심시간이면 그는 늘 혼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다. 집에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연은 남편의 특별한 경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큰 병을 앓고 난 후 심약해져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지우의 신념은 확고해 보였고 그는 점점 더 알 수 없는 세계로 빠져드는 듯했다. 서연은 남편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남편의 직장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당신이 뭘 받든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민준이도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잖아요. 당신 이렇게 회사에서까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 우리 생활은 어떡하냐고요? 서연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지우는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지우는 고독했다. 자신이 경험한 경이로운 세계, 그 절대적인 사랑과 평화를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헛된 것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이 진실을. 그러던 어느 주말 지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걸린 작은 십자가 간판을 보게 되었다. 평강교회. 아주 작은 개척교회인 듯했다. 이전에 지우였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풍경이었지만 그날따라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교회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낡은 의자 몇 개와 작은 강대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때 안쪽 방에서 한 중년 남자가 나왔다. 온화한 인상에 약간은 지쳐 보이는 얼굴. 그가 바로 윤정수 목사 55세였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형제님? 윤 목사는 낯선 방문객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다. 지우는 머뭇거렸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하지만 윤 목사의 편안한 눈빛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해서요. 지우는 두서없이 자신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죽음의 순간, 어둠 속에서의 방황, 빛과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들었던 음성까지. 그는 혹시나 윤 목사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윤 목사는 단 한 번도 그의 말을 끊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했다.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답답함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했다. 윤 목사는 지우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형제님, 정말 놀랍고도 귀한 경험을 하셨군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곤 합니다. 그럼 제가 본 것이 정말 환상이 아니었을까요?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환상인지 아닌지는 형제님의 마음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형제님께서 그 빛 속에서 느꼈던 평화와 사랑, 그리고 그 음성이 형제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진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윤 목사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지우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주말마다 평강교회를 찾았다. 윤 목사와 함께 성경을 읽고 산과 신앙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만났던 빛의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가 전하려 했던 메시지가 성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혼란스러웠던 마음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영적 성장은 세상과의 불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그는 회사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면 구내식당 대신 교회에 가서 기도했고 동료들에게 물질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며 전도하려 하기도 했다. 당연히 동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 과장, 진짜 이상해졌네. 예수쟁이가 다 됐구만. 조롱과 비웃음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김규태 부장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 강지우, 당신 대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당신 때문에 팀 전체 사기가 떨어지고 업무 효율도 엉망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피해를 봐야겠어? 김 부장은 사람들 앞에서 지우에게 고함을 질렀고 지우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연민이 교차했다. 저들도 언젠가는 알아야 할 텐데 이 평화를. 서연과의 관계도 위태로웠다. 지우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월급의 일부를 헌금으로 내고 심지어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내비치자 서연은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라 그래? 당신마저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민준이는 누가 책임져?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줘? 집 대출금 내줘? 서연은 악에 받쳐 소리쳤지만 지우는 서연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나를 믿어줘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더 이상 남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우가 쓰러졌던 프레젠테아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지우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여의도에 잘 나가는 과장이 아니었다. 회사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골칫덩어리였고 가정에서는 아내의 근심거리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김규태 부장이 지우를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인사위원회 징계회부 서류가 놓여 있었다. 김규태 부장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지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류만 뒤적이며 입을 열었다. 강지우 씨, 유감이지만 더 이상 회사가 당신을 감싸줄 수 없을 것 같네. 당신의 상상적인 언행과 업무 태만은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야. 인사위원회에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요청했네. 아마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불량품을 제거하려는 듯한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오히려 김 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볼 정도였다. 감사?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강 과장, 아니 강지우 씨. 나는 아직도 자네를 이해할 수가 없네. 그 잘나가던 자네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말이야. 도대체 자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일말의 호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지우의 변화가 궁금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의도의 빌딩 숲은 여전히 숨막힐 듯 빽빽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예전의 자신도 저들 중 하나였다.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끝없는 경쟁 속에서 불안하게 질주하던 영혼. 부장님, 제가 만약 부장님께 제가 본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을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우가 조용히 물었다. 김 부장은 코웃음을 쳤다. 글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드러나 보지. 마지막으로 강지우 씨의 간증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군.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꼬는 듯했지만 어딘가 진지한 구석도 있었다. 지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신이 겪었던 죽음의 순간, 어둠 속에서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찬란한 빛. 그 빛 속에서 만난 존재, 그 존재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음성,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는 꾸밈 없이, 과장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그대로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 부장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처음에는 황당함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의 얼굴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우의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달을수록 그는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는 듯했다. 그의 날카롭던 눈매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했다. 지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부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 미묘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빛을, 그 예수라는 존재를 정말로 믿는다는 건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실제 경험이라고? 김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네, 부장님,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는 것을 넘어 압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요. 그 경험 이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장님께서는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지우와 마찬가지로 여의도의 빌딩 숲을 향해 있었다. 강지우 씨, 나는 평생 이 정글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네.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지. 자네 같은 명문대 출신 엘리트와는 시작부터 달랐어. 그래서 자네가 하는 말들이 솔직히 지금도 잘 와닿지는 않아. 하지만 김 부장은 말을 잠시 끊었다. 자네 눈빛은 진심인 것 같군.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그것은 김 부장이 지우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이해이자 존중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 서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게 될 것 같다고.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지우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일말의 체념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에요? 한참 만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어쩌면 그녀도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 살지는 않을 거야. 아니, 살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겠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책임져 주실 건데요? 당장 다음 달 대출금은 어떡하고 민준이 학원비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지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잦아들었다. 미안해요. 당신도 힘들 텐데.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나도 두려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해.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하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서연은 지우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과거의 날카롭고 불안정했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고 따뜻한 연민과 알 수 없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한 현실 도피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남편의 진심만은 믿고 싶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예전보다.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지우에게 건넬 수 있는 최선의 위로이자 지지였다. 결국 지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료들은 예상했다는 듯 수군거렸고 김규태 부장은 마지막까지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여의도를 떠나는 지우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퇴직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당장의 생활은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생계는 막막했다. 지우는 밤마다 기도했고 윤 목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했다. 그러던 중 윤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무료 급식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들, 노숙자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찾아왔다. 지우는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설거지를 하고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예전의 깔끔한 정장 대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어색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넘쳐 흘렀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발견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높은 연봉이나 화려한 명함을 갈망하지 않았다. 대신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서 작은 친절과 나눔 속에서 살아있는 기쁨을 느꼈다. 그가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빛의 존재가 말했던 사랑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 서연도 처음에는 남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매일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지친 기색 없이 민준이와 놀아주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남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과 행복을 발견했다. 물론 경제적인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가정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하고 평화로워졌다. 그녀는 가끔 민준이와 함께 급식소에 들러 남편을 돕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써보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겪었던 죽음과 새로운 삶,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어쩌면 자신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의 글에는 과장이나 꾸밈이 없었다. 오직 진솔한 고백과 간절한 바람만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지우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웠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햇살에 반짝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명한 하늘 아래 퍼져나갔다. 민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 저기 봐. 저번에 아빠가 꿈에서 봤다는 그 예쁜 빛이랑 똑같아. 지우는 민준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햇살. 그것은 그가 임사체험에서 보았던 바로 그 빛과 닮아 있었다. 지우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아들을 꼭 안았다. 그래 민준아, 아빠도 늘 보고 있단다.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지우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기 위해 조용히 키보드에 손을 얹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어딘가에서 이 글을 읽고 있을 길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의 이야기는 작은 파문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한 개인의 특이한 경험담 정도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그의 진솔한 고백과 삶의 변화에 깊은 감명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저도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 모든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씨앗이 되어 그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했고 틈틈이 자신의 블로그에 소소한 일상과 깨달음을 기록했다. 서연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교회에서 가져온 성경을 가끔씩 펼쳐보기도 했고 주말에는 민준이와 함께 지우가 다니는 평강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믿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평화로움은 그녀에게도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찾았다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고 싶어졌다. 김규태 부장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성공을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문득문득 강지우의 그 확신에 찬 눈빛과 담담했던 목소리를 떠올리곤 했다. 정말 그런 세계가 있는 걸까? 내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일에 몰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윤 목사는 지우의 가장 든든한 영적 동반자이자 조력자였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경험을 세상과 나누는 것을 격려했고 그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 형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형제님의 변화된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지우는 윤 목사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섣불리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며
자신이 경험한 빛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려 노력할 뿐이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지우가 여의도를 떠난 지 1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무료 급식소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배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급식소 문을 열고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녀는 한눈에 보기에도 무척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우 앞에 멈춰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혹시 강지우 선생님 되십니까? 제가 선생님께서 인터넷에 올리신 글을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새로운 삶을 찾고 싶습니다. 지우는 그 여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을 갈망하던 간절한 눈빛. 지우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오셨습니다, 자매님. 함께 이야기 나누시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임사체험에서 만났던 빛의 존재가 다시 한번 속삭이는 듯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라.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삶의 의미이니라. 지우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졌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